네, 잘 지냈습니까? 한국현대문학입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용학의 낡은 집을 강독하느라 못 나간 진도 마저 나가겠습니다. 뭐 인생에 무슨 진도가 있겠나? 예,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대목에서 한참 망설일 때도 있고 머뭇거릴 때도 있고 또 헤맬 때도 있고 그렇죠? 계획된 스케줄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게 인생이라면 좋을까? 아니면은 재미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한 아,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은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만한 착각이랄까, 예, 헛된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언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삶은 정말 끝없는 그 우연의 입자들과의 부딪힘, 그 부딪힘 속에서 형성되는 무지개 같은 겁니다. 우연의 입자들의 산란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관계의 그림들, 그게 나는 삶이 아닌가. 나이 들수록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만난 것도 정말 수많은 인연이 반복된 결과겠죠. 또 이 인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이 현재에 충실하는 것. 이 우연한 만남에 충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야 다른 수많은 우연의 입자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늦겁게 부끄럼 없이 그 입자들과 만나서 어떤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겠지. 4년 동안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진도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중 에세이 작성한 걸 잠깐 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민선 씨나 예림 씨나 상현 씨나 우리 희연 씨나 승우 그리고 조현진 그리고 이하늘까지 많은 학생들이 내 동료들이 내 글을 꼼꼼히 볼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글을 쓰는 건 전혀 다르죠. 담당 교수가 혼자서 보고 말 것이다 라고 쓸 때와 내 많은 동료들이 함께 내 글을 꼼꼼하게 뜯어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쓰는 글은 전혀 달라지죠. 그 어떤 압박, 긍정적인 의미에서 압박이겠지, 또는 알뜰한 구속이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속 속에서 글을 쓰는 것과 혼자 글을 쓰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하중을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이 제잘난 못에 쓰는 글과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글은 전혀 다릅니다. 그 하중을 느껴보라고 이런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김은수, 남기찬, 이태경, 우리 태경 씨가 메일을 보내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궁금해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간고사 같은 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중간고사 공부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이 에너지를 글 쓰는데 투하해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른 다른 동료들이 쓰는 글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중간고사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투하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보지 않으면 불안하지. 왜냐? 여러분은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뭔가 평가되지 않고 서열화되지 않으면 힘들어. 왜? 스스로를 평가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교사든 교수든 뭐든 뭔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아, 나는 100명 중에 이 정도에 있구나. 이게 짐승들이야. 가축들처럼 서열화되지 않으면, 줄 세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지. 앞으로 적어도 나하고는 최소한도의 시험 외에는 치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힘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나는 담당 교수로서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나가자. 그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도 제시하고 과제도 제시하고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 과제를 이행하면서 또는 우리가 함께 약속한 걸 지켜오면서 아, 나는 이만큼 수행했어. 이만큼 내 이 강의를 통해서 성장했어. 나는 이러이러한 그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몰랐던, 미처 몰랐던 나의 저 광맥들을 발견했어.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의 평가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다 그리드를 만들어서 말이지. 여기에다가 다 촘촘히 자리를 매겨줘야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나. 노예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노예 같은 놈들 이렇게 하면 아주 잘 크고 있는데 아름다운 어린이들.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시험 같은 거 없습니다. 아마 기말고사도 없을 겁니다. 기말고사는 기말 에세이를 대체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말 에세이를 잘 쓸 것인지 늘 고민하세요. 아마 기말까지 강의를 다 수행하면은 30강 정도 될 텐데, 이 30강, 1시간 정도씩 강의했다 치고 30시간짜리 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했던 내용들을 한 편의 글로 응집한다 생각해 봐봐. 그 과제만 수행해도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성공한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책들, 또 내가 참고문으로 제시했던 것들 쭉 한번 아울러 보란 말이야. 무슨 시험이 필요한가? 왜 헛날 질문을 던지냔 말이야. 대경씨, 임시연, 구윤정, 우리 윤정씨가 운동을 했다 그랬나? 한 걸음씩 나아질 겁니다. 권민선, 민선씨가 집중해서 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망원경이란 말을 했던데, 문학은 문학뿐만 아니고 인문학이 그렇죠. 인문학, 역사나 철학이나 이 문학이라는 건 저 멀리 망원경이기도 하고 저 먼 과거나 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미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면들,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도 해요. 또는 탐침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까지 찔러 넣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런 탐침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예, 좋은 책, 흔히 고전이라고 하는 좋은 책들을 자기 눈으로 읽을 힘을 갖춘 사람들은 뭘 해도 당당합니다. 뭘 해도. 앞에서 예정된 삶의 이정표를 했나? 스케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면은 어디 취직하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어떤 삶을 살고, 연봉 얼마 받아서 30살 되면은 어떤 아파트 사고, 될 것 같은가? 안 됩니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수많은 그 진동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대학생활 하면서 공부했던 책들 또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독서 어떤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을 비추겠다면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 버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민선 씨가 망원경 얘기를 했어. 그리고 민선 씨 글이 좀 더 힘을 내야 돼요. 두 번째 글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꾸 머뭇거립니다. 뭔가 망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가? 그리고 김남천 작가, 강경의 작가 이런 말 쓰는데 작가란 말 빼세요. 강경의 김남천 이렇게 쓰세요. 우리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작가란 말은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쓸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권영현, 권태욱, 김미현, 김소연, 김예림, 예림씨 글도 잘 보세요. 김유리, 김진우 학교 그만둔 모양입니다. 네, 출석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주은, 박미나, 박상현, 상현씨 글 좋죠? 상현씨 글은 자신을 주어로 쓰는 힘이 있습니다. 박영채, 박채연, 성재현. 재현씨가 댓글도 잘 달더니 댓글이 자꾸 빠지나? 댓글은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언제가 얘기했죠. 이 원격 강의할 때 출석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다 그랬지. 그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것. 그렇죠? 과제는 가상대학에 업로드한 에세이로 확인할 수 있겠지. 댓글 잘 다세요. 성가셔도 좋은 댓글들이 많아요. 우리 1학년 댓글들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손예린, 손영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쌓아놓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한 번에 들어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나중에 들으려고 저축해 놓느라고 댓글을 못 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겠지? 여러분들 어떤가? 우리 강의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다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나? 어느 쪽이에요? 기다려지죠? 기다려진다고 얘기해야 돼. 응? 기다려줘야지. 우리 아마 예린씨나 영석씨가 아까워서 저 깊은 곳에 다람쥐가 도토리 감추듯이 숨겨놓은 모양입니다. 빨리빨리 소비하세요. 신희연, 희연씨 글은 내가 아직 꼼꼼히 못 봤습니다. 꼼꼼히 보고 얘기할게요. 유도영,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민성. 민성씨 어디 갔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이서현, 이승호, 승호씨 글도 잘 보십시오. 이찬욱, 찬욱이는 왜 댓글 안 달아요? 잘 달다가. 다시 볼게요. 임현주, 장현민 또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유빈, 조한울, 조현진. 현진 씨는 강주룡, 최국료 강주룡을 읽은 모양이에요. 글 쓴 거 보니까. 다르죠? 직접 읽어보니까. 강주룡의 삶이 참 기구하죠? 만주에서 어떻게 오는지도 잘 보세요. 독립운동 하는 과정들도 그렇고.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노동자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도 잘 보세요. 오늘 얘기할 텐데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지민석도 댓글 잘 다세요. 지예림, 진가은, 한지원. 지원씨 어디 갔나? 응? 박예원, 유주연. 주연씨도 착실하게 잘 오더니 댓글이 안 보입니다. 보고 싶어요. 이하늘. 하늘씨 에세이가 재밌습니다. 쭉 돌아보면서 쓴 글인데 담론투쟁, 호모레시스쿠스를 얘기하는데 담론투쟁은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만은 허구, 담론, 이념 이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이것도 첫째 시간에 얘기한 것인데 우리 삶뿐만 아니고 우리 이 우주가 변화가
핵심적인 뭐랄까, 어, 특징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삶, 변화하지 않는 우주, 변화하지 않는 진실, 변화하지 않는 담론,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하나의 굳어진, 변할 수 없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단히 서양적인 이 진리 개념입니다. 어떤 실체로서 딱 규정해버려요. 아니, 이상적인 국가가 있을 것이다. 변함없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변함없는 신이 있을 것이다. 어림없습니다. 끝없이 변화합니다.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변화할까, 변화하지 않을까? 변화하지. 성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마치 변함없는 진실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 진리를 독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 자들은 진리의 변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이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뭐라고? 근본주의자. 펀더먼털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 불교 근본주의자. 이 근본주의자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함없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죠. 담론이 실체화하면 이념이 되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자유주의든 뭐든 아나키즘이든 그 어떤 이즘을 자신들이 전유한다, 오로지 갖는다. 전유란 말은 오로지 갖는다는 뜻이야. 이 전유란 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보자. 필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면은 잔유가 아니고 전유. 잘 따라오세요. 전유 이렇게 쓰면은 어디 갔나? 왜 없지? 없네. 여기 없네. 여기 다시금 써야지. 오로지 전자를 써. 오로지 전자. 왜 있지? 오로지 전자. 네. 오로지 갖는다는 뜻이에요. 전유한다. 오로지 갖는다. 유동사가 있다라, 유라는 한자는 있다는 말도 있지만 소유와 다를 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진리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가 될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타자에 대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진리를 전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 주체성이 확실하다고, 굳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정신분석학 배우면은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위험하죠. 모든 것들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삶이 생명이 변화하듯이 생명으로서 우리 존재가 끝없이 변화하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없이 변화하지 않는가? 그럼 정신적인 삶이란 어떨까? 이성적인 삶이라는 것도 끝없이 변화하겠지.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과 후 다를 것 같을까? 다른 존재예요,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다른 존재지만 정신적으로도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전과 후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다른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기 전과 후 다른 존재일까? 같은 존재일까? 여러분들이 어떤 풍경을 만나기 전과 후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기 전과 후 같은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물을 필요도 없지. 끝없이 변화합니다. 어떤 책도 초등학교 때 봤던 어린 왕자와 20대 때 보는 어린 왕자, 30대에 보는 어린 왕자, 60대에 보는 어린 왕자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그건 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굳어버린 것처럼 딱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정체성을 뭐라 그러나 우리 정체성 확립하자 이런 말 쓰지. 내 정체성은 딱 이렇게 확립돼 있어.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뭐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고, 이게 나를 딱 구성하는 정체성의 요소다. 나는 이제 딱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위험합니다. 명심해야 돼. 이건 굳은 사람들이에요. 굳은 사람들이어서 다른 가능성들, 다른 타자들과의 접촉면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타자성들과의 흐르는 관계들 다 봉쇄해버려요. 대단히 위험하죠. 또 책 속에 투덜거리상이 있을지 몰라. 투덜거리지 마. 그냥 제목만 알아두면 돼. 도서관 가서 넘겨만 봐도 좋아요.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보이나? 크게 보여줄게. 내 얼굴 너무 못생겼다, 그지? 거꾸로 보인다, 책이, 그지? 응? 거꾸로 보일 땐 그러면은 안 거꾸로 보이게 해야지. 엄청나지? 보이죠?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쓴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딱 뭐가 드러났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대한 폭력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 대한 폭력이고, 나의 무궁무진한 확장과 심화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야. 여러분은 태어날 때 한국인이고 우리 가족, 태어나면서부터는 나 가족의 일원으로만 자리매김하지. 점점 크면서 나는 학교, 사회, 대한민국, 세계 시민으로서 확장해 갈 수 있나 없나? 확장해 갈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족 안에 딱 갇혀버려요. 가문 안에. 어떤 사람들은 학벌 안에 갇혀버려. 난 어떤 대학 나왔다. 짐승들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안에 갇혀버려요. 노예들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 안에 갇혀버려요. 이것도 우리에서 못 벗어나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변형해 나가, 확장해 나가면서 코스모폴리탄이 돼가는 거지. 세계 시민으로서 나를 확장해 나간단 말이야. 시간적으로도 시공간을 넘나든단 말이지. 시간적으로도 저 우주의 시간부터 저 미세한 이 엽록체 시간까지를 나는 아우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지. 어디 정체성이 어떻게 딱 규정되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정체성이야말로 폭력이라고 이 인도의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이자 사회 실천가이자 운동가예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 기억해 두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인도인으로 규정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국민국가의 폭력 얘기했지. 응? 여러분 세대는 정말 이 코스모폴리탄적 감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벼려야 돼요. 날카롭게 벼려 나가야 됩니다. 당금질을 해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 동시에 쌍방향적 또는 진저 운동을 하죠.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나와 저 멀리 있는 확장하는 나 사이에 끊임없이 진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 끊임없이 저 먼 세계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게 문학자야 돼. 문학 공부하는 사람의 길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응?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하늘의 얘기하다 그랬나? 담론, 투쟁 얘기하다 그랬다. 그래서 투쟁하면은 뭔가 좀 불온한 용어 같지. 문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온한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이야. 김수영이 얘기했다 그랬죠. 김수영이 모름지기 아방가르드, 전위문학, 문학을 하는 자들은 99%의 자유도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야. 1%의 부자유도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니 이 끝없이 부자유를 느끼면서 100% 자유를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럴진데 이 사람들은 불온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불온하다. 누가 보기에? 권력이 보기에. 정치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문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 보기에 불온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불순한 존재지. 끝없이 자신의 자유를 확충해 나가니까 이 자유가 어떤 자유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기주의, 개인주의 얘기했었죠. 정말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은
내 삶을 해방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장을 확충하기 위한 이 자유인지 전혀 다르지. 어떤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진도 나가는 것보다 잔소리가 더 재밌지? 수환씨? 안 그런가? 정한, 안다은, 네, 출석 다 불렀습니다. 화요일 자정까지 늦어도 수요일 오전 2시, 3시까지는, 2, 3시까지는 코멘트들 다 올리기 바랍니다. 집중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한두 명밖에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글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남의 글을 읽고 어떤 평가, 판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들은 아,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교수한테 이 빨간 펜 받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한번 그런 아픈 경험들 또는 찐한 경험들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오늘 진도 다 나갈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다 말았죠. 만주의 장소성과 한국문학 얘기했었지. 윤동주 예를 들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철도선 봐요. 철도선. 이게 우리 이제 경부선이라고 그러지. 서울까지 이렇게. 원래는 이게 경의선이어서 경의선. 신의주 있지.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한 경의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경부선. 이 경부 경의선을 연결해서 쭉 가면은 그때는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단둥이라고 중국에 연결됩니다. 그 여기서 선양 거쳐서 심양이죠. 봉천이 유명한 봉천, 창춘, 하얼빈 거쳐서 이쪽으로 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이건 러시아죠. 여기서 하바롭스크까지 가고, 다 우리 연해주 독립운동 하는 곳입니다.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예요. 쭉 타고 갑니다. 이렇게. 네, 나해석 기억나지? 나해석은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부산이 시댁이었어요. 부산에 출발해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 선양, 장춘, 하얼빈에 걸쳐서 여기 이제 횡단철도를 타고 치타로 가서 여기에서 쭉 건너서 파리까지 갑니다. 이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니? 상상만 해도. 여기 지금은 중국 횡단철도 TCR이라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라고 해서, 예, 여기 창춘, 선양에 가면은 베이징 이쪽에 있지? 다 거쳐서 유럽으로 다 가요. 스페인, 저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만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티켓팅을 해서 파리까지, 암스테르담까지, 쫙 마드리드까지, 기가 막히지 않냐?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꿈입니다. 내가 더 늙기 전에, 난 통일되는 거 원치 않아요. 이 남북 교류만 좀 활성화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쪽 경원선이거든. 원산 가는 철도예요. 경원선을 타고 이렇게 거쳐서 금방 이어지거든. 거쳐서 청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 여기는 아직 철도가 안 놓여 있는데 아마 놓였을까.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 건 또 어떤가. 기가 막히지 않니? 여기 가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가다가 이쪽 사할린으로도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크루즈.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 크루즈를 타고 사할린 거쳐서 일본 니카타 걸쳐서 이렇게 부산, 속초, 원산, 청진. 우리 졸업하기 전에 이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이.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카톡방에서 다 모여를 할 테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크루즈호 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지?
근데 내가 이 지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민지 시대 소설을 읽으려면은 이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철도가 지나는 길을. 그리고 현진건에 고향이 있었지. 고향에서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만나는 것이지. 그죠? 그럼 만세전을 읽은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세전의 동선도 봐야 돼요. 일본까지 시야에 넣어야 되지. 일본 동경에서 고베 거쳐서 쭉 기차를 타고 와서 시모노세키에서 배로 갈아타지. 배로 갈아타고 부산에서 잠깐 이 골목길 돌아다니다가 쭉 와서 김천에서 내리지 형님 만나죠. 부산에서 내려서 잠깐 뭘 보고 서울까지 오는 과정들. 기차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다음 주쯤에 할 작품 최명익의 신문을 보면 이제 서울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기차를 타요. 응? 이 기차.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차 여로들이. 그리고 우리 표본실의 청계구리에 탔던 기차 있지? 그 기차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 기차였지. 여기서 남포까지 간 또 지선철도가 있었단 말이지. 응? 이런 걸, 이 철도 노선망을 크게 보고 동선들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공부에 또 아주 잔재미 중에 이런 잔재미가 없어요. 이건 아주 기묘한 간선철도만 얘기한 것들이고 이 지선철도들까지 잘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이건 약탈의 이 동선이면서 이 철도는 동시에 새로운 혁명의 동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여행과 모험의 동선이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예. 그림들에 좀 더 지도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와 상상력은 대단히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도, 철도와 상상력도 그렇고요. 언젠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볼프강 슈벨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시라는 사람이 쓴 철도 역사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독일 학자입니다. 역사라는 책이 있고요. 지금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천홍이라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쓴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이라는 아주 매혹적인 책이 있어요. 질주 근대의 횡단. 철도가 우리의 삶과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얘기하는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이런 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해도 폼이 나요. 책꽂이에 딱 꽂혀 있기만 해도 폼이 딱 납니다. 맨날 한 권으로 읽는 한국 소설, 뭐 토익, 토플 이런 것들은 부끄러우니까 저 밑에 놓고 이런 책을 딱 꽂아놔야지. 우리가 있는 책들 폼 나잖아. 인생의 10분의 9가 폼입니다. 자, 철도 그림 구경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경 얘기 해보죠. 강경 얘기를 끝내야 할 텐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원격 강의 너무 좋아요. 시간 제약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 가르쳐주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강의실에서 하면 딱 시간 제약 때문에 딱 이어갈 수가 없거든. 또 다른 수업도 있고 하니까, 그지? 강경에만 떠올리면은 막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 훌륭한 작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예요. 이 그림은 신연재소설 예고예요. 새로운 연재소설 예고. 이 연재소설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우리 신문과 철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지. 연재소설이 신문의 판매 부수를 올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기억나지? 그리고 프린트 캐피털리즘, 인쇄 자본주의의 아주 총화 중에 하나가 연재소설이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연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의 구독자 수가 달라진다 그랬지. 구독자 수가 달라지면은 바로 광고료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은 작가들을 끌어들여서
연재 소설을 실으려고 했던 것이죠. 훌륭한 연재 소설들이 많아요. 뭐 싸구려도 많지만은 여기 보면 장편 소설 인간 문제 이랬죠. 강경의 작, 이상범 화 이랬단 말이야. 여기 강경에 나오지. 강경의 작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지? 인간 문제가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에요. 1936년 동아일보에 34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동아일보 맞죠? 예, 아주 뛰어난 소설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선생의 절절한 요청을 받아들인다면은 인간 문제를 읽어야 돼. 인간 문제를 읽고 정말 과제로 내지 않아도 인간 문제 에세이를 써서 메일로 보내고 가상대학에 올리고 하는 그 자발적인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지. 인간 문제 연재 안내하는 거예요. 옆에 강경애 선생 그 사진입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조선 여인의 모습이죠. 강경애는 황해도 송화, 황해도 출신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해방 전에 세상을 떠나서 뭐 월북 작가니 뭐니 이런 낙인 아닌 낙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에서 동시에 읽혔어요. 대단히 뛰어난 그 리얼리스트입니다. 조선인들의 삶, 식민지 조선인, 특히 조선 여성들의 삶을 정말 생생한 언어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오래전에 유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국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아주 그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들에게 내가 한국의 중요 작품들을 번역하도록 했어요. 중국어로, 자신의 언어로 뭐 여러 작품들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학생에게 이 지하촌이라는 작품을 번역하게 했어요. 지하촌. 숨이 막혀서 읽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최서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귤 껍질 먹는 장면이나 모든 것을 불태운 장면들, 정말 고통스러운 그 소작인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작품들을 훨씬 능가하는,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을 써요. 이 지하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 중국 유학생이 한국 문학에 이런 작품이 있다니, 여성 작가가 있다니 놀라워합니다. 이 간도 체험이 중요한 소설적인 자산이 됩니다. 소설 쓴 창작의 자산이 됩니다. 간도 얘기했었죠.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에서 압록강, 두만강, 경계 이쪽 만주 지역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직접 체험한 것과 체험하지 않은 건 다르죠. 이 강경애가 이 김좌진 장군 살해에 공모했니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한 요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게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그걸 들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이죠. 강경애가 아니고 김경애입니다. 김경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 그러는 거지. 그럼 찾아서 보세요. 강경애, 김좌진 하면은 뭐 연관어를 치면 나올 겁니다. 얘기가.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이 사악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흠집을 내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 강경애, 김좌진 암살 사건, 이건 아주 유명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런 오보 사건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크면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카프는 우리 확실히 알지. 이제 카프는 아주 강고한 연대였단 말이야. 이 SL 쓴 학생 중에 카프
뭐 제2차 방향전환, 뭐 볼세비키와 이런 얘기를 참조해서 쓰던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20년대, 3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노동자, 농민의 해방을 목표로 문학 조직된 문학단체, 이 정도만 얘기하세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카프는 대단히 그 완강한 연대, 강구한 연대를 지향했다 그랬지. 근데 이 카프의 큰 이념에는 동조하면서도 거기에 조직에 가담하지 않는 일단의 작가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효석이나 최만식이나 유진호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더라? 동반자 작가라고 했죠. 이처럼 카프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모름지기 작가란 어떤 조직적 조직의 구성원으로 창작을 한다는 못 견디는 종자들이거든. 원래 작가들이 그래요. 작가들이라는 게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에 딱 묶어 놓으면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지? 근데 강경애는 카프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카프보다 더 뛰어난 작품들을 써요. 이게 내가 얘기한 느슨한 연대입니다. 느슨한 연대. 식민지시대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그 이산의 고통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창작을 하되 카프의 조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존하면서 느슨하게 연대하면서 그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이지. 이때 느슨한 연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요 한 줄 가지고서 여러분하고 오늘 2시간 얘기해도 모자라요. 한 줄도 아니지. 자, 보자. 이 억압의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억압의 구조. 그 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일본군 성노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대답 안 할 거야? 대답하는 줄 아니 다 들려요. 일본군 성노예 들어봤지? 이런 말. 우리 이걸 따옴표 치고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란 말을 써요. 그쪽에 쓰는 용어로서 이렇게 위안부란 말을 씁니다. 정확하게는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Military Slavery 이렇게 영어로는 써요. 일본군 성노예 이렇게 쓰는데 딱 떠오르면 우리 뭐 김학순 할머니부터 쭉 떠오르죠.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의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미투. 자기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을 털어놨지. 그게 이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놨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은 일본군 성노예가 된 여성들이 있단 말이야. 있었어요. 이 사람을 다 A라고 하자. A라고 합시다.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A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여성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 큰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 요소나 떠올려 봐봐. 큰 요소들이 뭐가 있어? 첫 번째, 여성이지. 생물학적 여성이면 젠더적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조선인이지.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층민이야, 하층민. 노동자는 농민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스러운 지옥의 시간을 경험했던 이 A라는 여성, 어떤 할머니여도 좋아요. A라는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큼직큼직한 요소 3가지만 따져봐도 우리는 이렇게 딱 길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성들도 식민지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이런 뭐 고통스러운 노동에 동원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적으로 착취당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리고 조선인이었지.
같은 조선인이지만 여성 조선인이에요. 그리고 하층민이란 말이지. 그 상층민이 이 성노예를 끌려갔다는 얘기 들어봤나? 어림없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있지. 그래픽 노블? 만화로 그린 이 소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 권짜리 만화책입니다. 어떤 일본군 끌려갔다 할머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할머니의 그 얘기를 취재해서 만화로 그린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취재해서 그걸 소설로 쓰고 그걸 다시 만화로 그리고 하는 작업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중에 한 명 나올 겁니다. 나는 확신해요. 왜? 정선태 제자니까. 멋진 사람들만 나올 겁니다. 대부분 계급적으로 하층민이야.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뭐 일자리 있다니까 속아서 가는 것이지. 여자아이는 팔아먹어도 됐거든. 우리 낡은 집에서 얘기했잖아. 남자아이도 그런데 여자아이는 왜 못 팔아먹겠는가.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조선인이야. 일본인 집에 조선인을 한다는 거. 여성이야. 이 삼중의 억압 속에 놓여 있어요. 나는 이걸 삼중 식민화된 신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봐. 삼중 식민화한 신체. 내가 만들어 쓰는 말이에요. 좀 풀었으면 삼중으로, 우리 이중 삼중 이러지. 삼중으로 식민화한 신체야. 일단 이 시기만 해도 여성들은 남성의 식민지였지. 동의하지? 지금도 우리 뭐 82년생 김지영이를 보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식민지인 경우가 많죠.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동의하지? 그리고 조선인은 일본인들의 식민지였지. 맞나 안 맞나? 맞잖아. 그리고 하층민은 이른바 상층민들, 부르주아나 이 지주들의 식민지였지. 식민지란 콜로니니까 콜로니. 피지배자들이었잖아. 그러면 조선인이면서 하층민이면서 여성이라는 이 조건으로 자신의 삶을 주장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말 믿지 말아요. 내 말 계속 의심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인지 페이크인지 찾아봐야 돼. 확인하고 나서 얘기하는 말이야. 참조만 해서 참조만. 2008년 무렵입니다. 2008년 무렵에 잘 들으세요. 진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다. 2008년 무렵에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 아나?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여성과 평화 이 기념관 이런 이름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여성과 인권 평화 기념관 이런 이 제목의 어떤 기념관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일본군 성노예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여성들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기념관을 이제 그 서대문 형무소가 역사적인 유물로 자리 잡으니까 거기에 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곳에 만들자라고 했단 말이야. 응? 그럴 수 있는 얘기지. 서대문 형무소가 수많은 이 고문이 있었던 곳이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곳이니까. 또 그리고 박정희 독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인권과 평화를, 자유를 기념하는 그런 이 기념관을 하나 만들자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가?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광복군 동지회 이런 겁니다. 뭐 광복 동지회니 뭐니 뭐 독립운동 뭐 동지 이런 것도 있잖아. 남성 중심에 이런 데 나와서 어디 이 신성한 서대문 형무소 같은 독립운동의 선열들의 피가 서려 있는 곳에 이런 여성들이 까놓고 얘기하자면 일본 군들에게 몸을 버린 더러운 여성들이 오느냐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응? 독립운동은 신성한 남성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그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감히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독립운동에 여성들의 움직임이 없이는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응? 최공료 강준을 읽었다는 학생 대답해봐. 여성들이 뒤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 자금줄 대주고 이런 일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참.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할게요. 쭉 찾아보세요. 광복군 독립운동은 여성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3, 4학년 되면 이제 임시정부 상하이 가고 그럴 텐데 가보세요. 여성들이 부엌이 없이는 누가 뭐 먹고 독립운동에 뭐 먹고 그리고 자금이 없이 뭐 가지고 하냔 말이야. 이 자금을 끌어오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책을 좀 가져와서. 책을 가져왔어요. 저쪽 서재에 가서. 이런 책 한번 보세요. 이게 장강일기라는 책입니다. 장강일기. 정정화 선생이 쓴 책이에요. 장강일기인데 이 정정화 선생이 독립운동을 수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몇 번씩이나 이 조선에 오가면서 독립 운동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서간도 시종기라는 책이에요. 서간도 시종기. 우리 북간도 서간도 했죠. 서간도를 따라갔던 한 여성의 삶을 그린 것인데 이은숙 선생인데 이은숙 선생이 누구냐면은 이혜영 선생의 아내예요. 이혜영 들어봤지만이 부끄러우니까 이건 내리고 이혜영 선생 하면 다 알아요. 다. 근데 그 이혜영 선생의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렀는지 이은숙이라는 분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 물론 이혜영과 그 형제들, 6형제들도 훌륭하지만은 그 뒷바라지 했던 이 이은숙이라는 이 여성도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만 안단 말이지. 독립운동사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아무튼 이 광복군 동지회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사들이 2008년도 기사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 안에 광복군 동지회를 형무소 안에 그 기념관을 설립하지 못하고 마포 어디야 거기가 무슨 마을이지? 그 마포의 어떤 마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을에다가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마을에다가 무슨 학교 있고 한 곳 있잖아요. 공동체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지? 거기에 들어섰어요. 이게 뭔가? 독립운동은 남성들의 전유물이고 그 여성들이 어디 감히 이런 신성한 곳에 들어오냐는 이
이런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피력했던 것이지. 이게 바로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의 식민지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삼중의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란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이 봉염이 엄마가 보여주는 게 이거지. 식민지 조선인으로 태어났어요. 동양척식회사니 지주니 뭐니 얘들한테 다 빼앗기고 하층민으로 살다가 왔지. 어디로? 건너왔죠. 중국으로. 건너왔더니 남편도 잃고 애새끼는 아들은 어디 가버리고, 그잖아. 중국 지주 팡둥한테 당하고 서러운 삶을 살죠. 그러다가 소금을 지어 나르다가 결국은 붙잡힌단 말이야. 이 하층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 가지 그 식민 상태가 결합된 상태에서 여성들은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가 강경이에요.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따옴표 친 위안부 문제 얘기는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 얘기 나오면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렇잖아? 일본 나쁜 놈들. 그건 맞아요. 그건 민족이나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의 폭력은 얘기 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있었잖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와서 수요 시위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짓 하냐고 말리는 사람들 우리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일본의 힘에, 일본의 그 식민지의 지속 속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내부의 폭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일본이 잘못했다는 건 누구나 알아. 몇몇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그거는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작동하는 이 폭력의 메커니즘, 폭력의 이 기제들, 어떻게 폭력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오늘의 핵심은 이거야, 이거. 알았지? 여성,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여성으로, 하층민으로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도대체 뭔가. 오늘 영화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지. 이번 기한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이럴 때, 귀향이라는, 귀신의 고향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I can speak. 또 뭐 있나? 이런 등등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이 일본군 성노예를 다룬 영화들 잘 보고, 이게 조선인 여성만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됐던 건 아니거든. 중국, 필리핀, 뭐 베트남, 네덜란드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아주 많단 말이지. 우리 개강하기 전에 연습 문제 하면서 안개 정원 했었죠. 기억나지? 인도네시아 여성까지. 이게 아시아 연대가 가능해지는, 여성들의 연대가 가능해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 지점을 강경애가 파고들었어요. 알겠나? 오케이. 정말 많은 얘기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율학습에 기대겠습니다. 계속 고민해보세요. 이 A라는 여성이 어떻게 어떤 억압의 구조 속에 있었는지, 그 투쟁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아니 이 여성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이건 나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지. 뭐가 다른가? 나의 경의와 다른 점이 뭐예요? 딱 보면은 나의 해석은 여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런가 안 그런가? 대답을 왜 하네? 이 여성 문제에만 나의 해석은 초점을 맞춰요. 이 여성 해방의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지? 여기만 초점을 맞춥니다. 강경애는 우리 강경애 글에서 조선인에 대한 자의식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은 강경에도 아니 나혜석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여성 문제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층민은 아니잖아. 누가? 나혜석이. 하층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 여성 문제,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문제 초점이 맞춰져요. 조선인 문제도 뭐 관심을 기울이긴 하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은 여성이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혜석은 계급적으로 하층민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게 이 고민은 상당히 관념적이었겠죠. 근데 강경에는 처절하게 하층민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써냅니다. 그러면 경희하고 소금하고 같은 거 다른가? 완전히 다르지. 여성 작가의 소설이면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함께 봐야 돼요. 우리 한국 근대문학에서 여성문학의 두 축이에요. 나혜석과 강경희. 이 둘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계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이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세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소금 볼까요? 이제. 짧게 끝낼게. 여기는 짧게 끊을 테니까 너무 또 길게 끈다고 길게 끌 예정인가 보다고 신경 쓰지 말아요. 뭐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자, 다 읽었지? 다 읽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동여민의 가족은 빚에 쫓겨서, 자, 뭐에 주목해야 돼? 빚에 쫓겨서. 동양척식 괴사가 이 토지를 근대적으로 소유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토지들 대부분 소유했다 그랬지. 그걸 지주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 지주는 동양척식 회사를, 주식회사를 매개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꿔줘요. 그것은 또 땅을 다 빼앗아, 나머지 땅들까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지. 고향을 떠나 간도의 한 마을로 이주한다. 이게 이주의 서사,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의 서사라고 합니다. 뭐 서사란 말을 쓰면 좀 당황해하는데 당황하지 말아요. 이야기란 뜻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서사. 그들은 중국인 지주 팡둥이죠. 중국인 지주예요. 이제 조선인도 아니고. 물론 조선인 지주는 착하고 중국인 지주는 사악하다. 이런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아요. 계급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또 중국인 지주입니다. 2중, 3중으로 억압받는 상황에 놓인 거지. 팡둥의 소장농을 살아가지만 중국군 아마 자위단 또는 자경단일 거예요. 이 X자는 복자라고 해서 복자. 글자를 숨겼습니다. 이 검열 때문에 글자를 숨기는 얘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뒤에 검열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이 복자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숨을 복자예요. 숨길 복자. 글자를 가렸습니다. 근데 맥락으로 읽으면 읽히기도 해요. 중국군 자경단 또는 자위단이라고 해요. 위협과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날 봉영 아버지는, 어느 날이 늘 문제지, 봉영 아버지는 자경단에 쫓겨 용정에 있는 팡둥을 만나러 갔다가 공산당에게 살해된다. 공산당이 나오지. 공산당에 살해된다. 여기 간도, 아마 서간도, 동간도, 여기가 북간도예요. 북간도 어디쯤에 있다가 이제 이 영길이죠. 영길. 여기가 조선 그 옌지라고 하는데 이 길림성 중에서도 조선족 자치구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토문 쪽으로 오면 여기 용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정에 명동촌이라는 곳이 있고 이 명동촌이 바로 윤동주가 태어난 고향이야. 알겠지? 요 지점. 지금 여행 가면은 연결해서 용정에 가서 용정에서 투먼이라고 투먼까지 가서 북한 쪽이 다 보이는 다리를 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마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간도 지방입니다. 간도 지방. 그리고 이쪽이 연해주 지방이야. 러시아 쪽이 독립운동의 근거지기도 하고 이산한 사람들이 몰려간 곳이기도 했었지. 우리 낡은 집에서는 오랑캐 땅 또는 여기 아라사 땅 이쪽이죠. 됐죠? 용정에 있는 팡둥을 만나러 갔다가 공산당에 살해됩니다. 장남 봉식을 찾아 용정으로 간 봉염 모녀는 봉염과 봉염 엄마지 팡둥의 집에 머무르며 일을 거둡니다. 뭔가 좀 땅을 알아볼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찾아갔다가 살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당은 봉염인의 집에서 보면은 원수가 되지. 이 반전을 봐야 돼요. 봉염 어머니는 그곳에서 팡둥에게 겁탈당하고 이게 성적 착취가 이런 식으로 꼭 일어나는 것이.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 이름이 뭐였지? 봉희였지. 봉희? 봉염이 봉희.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또 죽죠. 팡둥은 봉식이가 공산당으로 처형되는 것을 보았다며 봉염모녀를 내쫓는다. 이게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봉식이가 공산당원이었다는 이름으로 처형됐는지 또 공산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지. 그럼 아버지는 공산당에 살해되고 이 아들은 봉식이는 공산당원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형됐다는 얘기, 처형하다는 아마 중국군 자경단에 의해 처형됐겠죠. 이게 복잡한데 중국군의 그 내부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 만주는 공산당이 아직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아직 지배하지 못했어요. 여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만주국이어서 일본군이 괴뢰 국가를 갖고 있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일본군과 관동군과 일본의 관동군과 이 중국의 자경단이 뭐니 하는 이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일단 군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알 게 참 많지? 알 게 참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요.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알아갈 게 많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송화강 나오죠. 송화강 얘기도 무궁무진해요. 얘기도 송화강만 얘기해도. 자, 예, 여성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게 이겁니다. 강간, 겁탈과 임신과 출산 고통들이죠. 육아까지 하면은 뭐 걷잡을 수가 없죠. 봉영 어머니는 헛간에서 해산을 한 뒤 대단히 문제적인 장면이죠. 이 헛간에서 해산을 한 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죽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죽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이러다가 죽지.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뿌리.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여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을 헛간으로 옮겨 쌌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거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솟구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큼하며 딱 맞찔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칩을 몰아 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침이라도. 그는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는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며 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도 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찢어지는 듯 눈물이 쑥 삐어졌다. 팔을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 장면.
아침이라도 삼켜야 먹고 살 수 있는가? 응? 파를 먹고도 사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할 때 헛간문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 이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 지점들을. 봉영 어머니는 헛간에서 해산을 한 뒤 우연히 만난 용해내의 주선으로 남의 집 유모가 되죠. 이름이 뭐였더라? 명수였지. 명수. 유모. 자기 아이는 젖을 못 먹이고 남의 집에 얻어먹기 위해서 젖을 먹인단 말이야. 또 이때 나오는 모정이라는 게 있죠. 유모로 있는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에 그녀는 봉여미와 갓난아이 봉이를 잃는다. 그러니까 남성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지. 유모라는 자리. 유모 자리마저 잃게 된 봉영. 어머니는 살기가 소금을 밀수한.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소금만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2시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로마 시대부터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셀러리 이름 알지? 셀러리. S-A-L-A-R-Y. 우리가 임금, 봉급을 셀러리라고 그러지. 이게 솔트에서 왔다는 거 알지? 그리고 이 실크로드가 소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금 없이는 못 살거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근데 소금은 어디나 대부분이 이 전매를 합니다. 전매.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그 세력이, 특정 세력이 소금을 다 전매란 말 알지? 전매청. 다 오로지 자기들만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염이란 말이 나오잖아. 관염, 사염 이런 말이 나오지. 관염은 관에서 이렇게 써요. 관에서 모아서 할당하고 판매하는 소금입니다. 사염은 사적으로 사들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금은 전매하는 것이어서 관염과 사염이 구분됩니다. 사염은 사적으로 소금을 사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알겠지? 이 소금 밀수를 하다 순사에게 잡혀갑니다. 그녀는 밀수 도중 만난 한 공산당원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과 같은 사람의 편에 선 것은 공산당임을 깨닫는다. 자신과 같은 사람의 편에 선 것은 공산당임을 깨닫는다. 이거지. 공산당 하면 무섭지? 응? 으스스하죠? 어떻게 공산당이 우리 편이야? 이런 얘기하면은. 근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냐 안 그러냐, 원문이 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얘기는 계속 할까? 너무 길어지는데, 길어지면 원망도 클 텐데. 짧게 얘기하자. 짧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하고 5분 만에 끝낼게요. 이 부분에 공산당이 밝혀진 게 뭐냐면은 바로 복자, 숨겨진 것을 읽어내면서 했어요. 자, 이 부분 문학이 아주 드라마 중에 드라마야 이게. 이게 드라마 중에 드라마야. 잘 봐봐. 검열과 삭제 그리고 복원이랬죠. 여러분들 검열이 뭔지 잘 모를 거야. 식민지 시대와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까지 검열이라는 게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다 잘랐어요. 다 지워버리거나 다 드러냈어요. 별별 이상한 짓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기야 노래까지도 뭐 다 검열로 잘렸으니까. 김추자의 노래니 뭐니 이런 한번 이런 얘기, 송창식 노래니 이런 것들 왜 불러 이런 것들 있지, 다 검열에 걸려서 못 불렸어요. 금지곡이죠. 금지곡. 이거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보면 금방 알 거야. 7, 80년대 금지곡 얘기 물어보면 다 할 거예요. 이 강의를
부모하고 같이 듣는다는 학생이 있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부모들하고 같이 들어도 좋아요. 들으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끼리 문학을 매개로 해서 대화의 수준을 한번 높여보세요.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주는 용돈이 달라질 거야. 책 사라고 막 용돈 주실 거야. 그리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이 중고 서점도 한번 가보고 책도 사고 그런 여행도 해보고 그러란 말이야. 뭘 매개로 해서? 눈을 매개로 해서. 문학을 매개로 해서. 검열 얘기 같은 거 물어보세요. 그럼 훨씬 잘 아실 겁니다. 또 혹시 그런 부모가 계실지 모르지? 문학이 무슨 밥 먹여준다고 문학이요? 그러면은 조용히 설득을 하세요. 그게 문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 1934년 10월 신가정이라는 이 잡지에 소금의 마지막 회가 연재가 돼요. 알겠지? 신가정이라는 잡지 이름이고 1934년 10월호에 마지막 회가 연재됩니다. 이 보면은 여기 봐봐. 보세요. 시커멓지 여기 시커멓지? 응? 왜 안 그래? 시커멓잖아 이 부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당연히. 이 부분은 요 부분 230, 40자 되는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북한에서는 이걸 막 어마어마한 선전선동문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를 만들어서 이랬다라고 뭐 딱 하니 자신들 김일성 사상을 선전하는 이 문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웃기죠. 이것도 왜곡이지? 남한에서는 이걸 다 숨겼어요. 숨기거나 말도 안 되는 끼워 넣기로 메꿔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에 있는 한만수 교수, 이 책입니다. 이 책 보이나? 이 한만수 교수가 허용된 불온이라는 책에서 처음 논문으로 밝히죠. 논문에서 이 사실을 쭉 밝힙니다.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데 있잖아. 많이 들어봤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걸 의뢰를 했어요. 좀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 빛에 비춰서 잉크로 덧칠한 부분이니까 이걸 간신히 읽어냈어요. 간신히 읽어냈더니 이렇게 복원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은 이게 2004년인가 2008년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간행된 이 소금을 보면 이게 복원이 됐어요. 그 전에는 이게 판독 불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결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거든. 이런 소설의 결론 부분은 반전이 바로 이 200자 안에 딱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봉염 엄마가 그 고통스럽게 소금을 이고 오다가 잡히잖아. 그죠? 잡히는데 그 잡혀서 일장 연설을 듣지. 연설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보니까. 그게 만약에 복자로 처리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을 때는 검열로 해서 삭제됐을 때는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지. 그죠? 그런데 이 복자가 복원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복자를 읽어냈단 말이야. 읽어내놨더니 이런 게 드러나요. 거의 드러납니다. 거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밤 산마루에서 무심히 아니 얄밉게 들었던 그들의 말이 아마 문득 떠오른다 할 겁니다. 문득 떡 오른다는데 아마 떠오른다 맞을 거예요. 문득 떠오른다.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는 데서만이 우리와 당신네들이 합심하다. 마음을 합치는 데서만이 우리들의 적인 돈 많은 놈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겠지? 대적. 우리 놈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놈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컴컴한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러는데 문맥상 읽을 수가 있죠. 컴컴한 어둠 속에서 이어지던 이 말일 거예요. 아마 이어지던 이 말. 됐죠? 가슴이 의적하였다. 가슴이 뭔가 막 뭉클하였다는 뜻이겠죠. 의적하였다. 소금자루를
뺏지 않던 그들, 소금자를 뺏지 않았단 말이야. 다른 놈들은 빼앗을 건데, 빼앗았을 터인데. 왜? 자신들의 동지라고 그랬죠. 동무라고. 응?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았다.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동해범마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았다. 만약 빼앗지 않는 그들, 여기 마침표고요. 만약 그들이, 이게 맞겠죠. 문맥상 있으면이니까. 만약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다. 아니 꼭 싸워줄 것이고, 아주 귀한 이런 뜻이겠죠. 것이고 어찌어찌 나오죠.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데, 내 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 많은 놈이었구나. 됐죠? 그는 부지 중에 이렇게 뭐예요? 부지 중에 이렇게 뭐뭐 하고, 이때까지, 이거 안 보여요? 이때까지 참고 눌렀던 불평이 불길같이 솟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이게 중요하지. 벌떡 일어섰다. 누구예요? 우리 기억나나? 우리 나혜석이 두 발로 껑충 뛰었다 할 때 여성 억압의 그 관습을 뿌리치고 중력을 뿌리치고 뛰어오르는 거, 비약들 얘기했었지. 여기서는 계급의 각성이야. 계급의 각성. 아,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고통받는 계급이었구나. 이 고통받는 나를 응원해줄 세력들이 있구나. 그 세력들이 바로 공산당이었다는 것이지. 이 깨달음이야, 이 깨달음.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마지막 문족을 이렇게 현대어로 바꿔놨어요. 소금자루를 뺏지 않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곁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 싸울 것 같다. 아니 꼭 싸워줄 것이고, 됐죠? 아니 꼭 싸워줄 것이고, 땡땡땡 내 소금을 빼앗은 것은 돈 많은 놈들이었구나 이랬죠. 알고 보니, 또는 결국은 이 뜻이겠죠. 그는 부지 중에 이렇게 아마 고함쳤다가 맞을 것 같아. 고함쳤다. 이 책에서는 창비 버전에서 이렇게 맥락상 읽었어요. 이렇게 고함쳤다. 고함치면서 이제 깨닫는 거지. 이때까지 참고 눌렀던 불평이 불길같이 쏟아올랐다. 그는 발떡 일어섰다. 이제 계급적으로 각성하면서 나를 억압했던 자들과 싸워야겠다는 것이지. 이 계급적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경에는 카프의 조직원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계급의식에서 깨어난 노동자로서, 또는 소작농으로서, 고통받는 여성으로서, 고통받는 식민지인으로서 자기를 억압하는 세력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이 결론에 있을 때 없을 때 같은가 다른가, 완전히 다른 텍스트가 되지. 그죠? 이게 바로 당신네들은 우리의 동무입니다. 이 한마디. 이 공산당원에 말했다는 것이지. 그 앞에 바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이 장면을 한만수 교수가 복원해내면서 강경애의 대표적인 소금의 주제의식이 아주 선명해졌지.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공산당,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은 대단히 부정적이죠. 얘기는 내가 이념 얘기하면 설명했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현실 공산주의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맞지? 북한의 공산주의도 실패했고요. 중국도 실패한 것 같아요. 다른 이런 러시아,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도 철저히 실패했지. 아주 변형된 방식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권력을 지탱하는데 어떤 강구한 이념이 돼버렸지. 이 이념의 노예가 된 결과를 잘 보세요. 북한이나 시진핑 체제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의 싸움의 방법으로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식민지 시대 때 대단히 유효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 우리 이육사 얘기했었지. 공산주의 좀 덜하지만은 사회주의를 무기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나키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자신들과 함께 싸워준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거든. 실제로 그랬고, 가진 자들과 싸웠고,
근데 그게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뭐랄까 눈밖에 나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식민지 시대 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들이 의미 있는 투쟁의 방법으로서 다가왔다는 점, 이게 역사적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념을 충분히 참조하되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이념이 맺는 의미들, 이념이 갖는 의미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되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리고 절대 그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도 식민지 맥락에서 있는 것과 지금 맥락에서 있는 건 다르지. 지금 맥락에서 공산주의를 꼬미니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유를 해야 돼요. 우리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산주의, 꼬미니즘은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나 현실 공산주의의 폭력성, 전제성, 전체주의가 갖는 그 야만성들이 있지. 스탈린주의를 보란 말이야. 이 김일성주의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지. 모택동주의, 문화대혁명 보란 말이야.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지. 그게 바로 이념의 노예가 된 자들의 폭력들이에요. 우리는 느슨한 연대를 내가 얘기했듯이 느슨한 방식으로 이념과 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사유에, 우리의 사상의 자양분들을,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들의 그 사상의 모험들이 응집된 것이어서 사상이란, 이념이란 예사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에서 핵심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내야 돼요. 그걸 영양분 삼아서 내 삶의 근거로, 내 사유의 근거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 관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되지.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실천적 지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재밌지? 정말 재밌습니다. 이 검열과 삭제, 복원의 과정 등 나중에 한번 또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식민지 시대의 문학 텍스트들은 검열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힘들어요. 사실 소금에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검열 문제, 복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경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많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고민도 많아질 겁니다. 이 강경의 소금을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고 봉염 엄마의 그 일생들 잘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 계획표상은 날개인데, 날개는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고,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할 시 두세 편 집중적으로 읽고 가겠습니다. 어떤 시가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적인 독해 능력이 시 독해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문학사의 관련성 속에서, 문학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시를 몇 편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마치죠.